안녕하세요. 자, 간호사 직무교육 실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인데, 아무래도 이제 간병사가, 물론 대상은 환자입니다. 환자. 물론 환자 중에서도 오늘날에 와서 이제 가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자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노인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노인은 나이가 들매에 따라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젊었을 때에 비해서 이 섭취하는 음식의 여러 부분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영양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연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노후화돼서 이제 결국 기능 자체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결국은 타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스로 이 노인들은 어떤 영양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섭취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간병사 입장에서도 이런 노인의 영양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그렇다면 이제 노인의 영양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간병을 함에 있어서는 대상들이 노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간병의 대상, 그런 사람들이 꼭 노인일 수는 없겠지만은 비교적 노인이 많다는 것.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통계치를 보니까 65세 이상, 현재 65세 이상 2015년 현재입니다. 현재 보통 우리나라 상당히 이 노령화가 빨리 진전돼 가지고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 정도 돼요. 현재는 아직도 우리가 노령화 사회라 그럽니다. 이게 14% 이상이 되면은 노령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20% 이상이 되면은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된 걸 보니까 지금은 이 정도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노령화입니다. 7% 이상 그러면은 노령화 사회라 그래요. 이건 노령 사회라 그러고, 이것은 초고령 사회라 그러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노령화가 진전된 속도로 보자면은 우리나라는 2026년, 불과 앞으로 이제 10년 후에 2026년이 되면은 21%가 돼요. 이 속도가 일본 다음으로 빠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2050년 보니까 2050년은 우리나라 35.9%, 일본은 41%가 되더라고요. 정말 심각하죠. 어차피 이렇게 노인들은 어떤 맥락에서는 간병의 대상으로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인들을 간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노인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영양의 문제더라. 그러니까 노인들이 섭취하는 그런 음식물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영양의 문제가 있어서 간단하게 노인의 영양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간병에서도 위생 유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파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노화에 의하면 나이가 먹으면 어쩝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대부분의 노인들의 특성이 이렇게 말하죠. 입맛이 없어. 입맛이 없다. 다시 한번 미각이 둔화된다. 미각. 여러분이나 저는 아직은 살아있죠, 미각은? 그래서 우리가 못 먹어서 그렇지 안달이지, 입맛이 없어서 못 먹은 건 아니죠? 미각이 둔화된다라는 건 여러분들 미각이라면 입에서 느낀 것이죠. 미각이 둔화된 이유는 또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것은 침 분비가 감소되니까 그래요. 침 분비가 안 되니까 미각은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이 저작, 씹는 능력, 저작이랄지, 또는 삼키는 흡입,
이런 또 능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뭐 저작이나 흡입, 특히 저작 능력은 왜 떨어지겠습니까? 이가 문제죠. 치아 문제죠. 또 거기다가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는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식욕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적게 먹고. 아까 말한 이의 질환이 또 결정적이고. 이런 노화에 의한 변화들은 결국 이런 것들이 영양에 손실을 끼친다. 식사. 일단 우리는 식사는 세 끼를 먹죠. 일반화되어 있는데 노인 같은 경우는 어떤 영양을 생각한다면은 어차피 소량씩 섭취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5 내지 6번으로 나누어서 드시라. 저는 2끼 먹습니다. 사실 거의 2끼 먹는데 이렇게 5번 내지 6번을 나누어서 먹어라 라는 것도 역시 영양의 어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충분한 양의 칼슘, 특히 이제 노인이 되게 되면 뼈에 문제가 생겨요. 뼈를 결정적으로 뼈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칼슘입니다. 충분한 양의 칼슘을 섭취해야 되고, 또 음식은 저작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부드러워도 소프트해야 됩니다. 소프트.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식욕이 부진하고 또는 미각이 둔화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 가지 음식뿐만 아니라 음식 자체를 다양하게 버라이어티하게 해줘야 되겠죠. 즉 그 말은 실증 내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 노인들 대상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다양한 식품, 음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좋아하면 많이 먹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을 어떤 영양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주게 되면 그것도 사실은 맞지 않죠. 특히 이제 일일 평균 필요 칼로리가 성인 권장량의 대략 노인들은 성인 권장량의 80% 정도는 충분히 칼로리 열량을 줘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대략 일일에 남자는 2000칼로리, 남자는 일일 2000칼로리 이상, 이 정도. 여성은 약간 적게, 여성은 1700칼로리 이 정도. 자, 이 정도가 일단 일일 평균 필요 칼로리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문제는 이제 칼로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화가 되면은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 수분 섭취, 물 섭취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물론 이제 물 섭취도 조심해야 돼요. 심장이나 신장, 콩팥에 문제가 없거나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하루에 대략 2400cc 정도 섭취. 물론 2400cc라는 것은 음식물 속에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 뭐 국이랄지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순전히 물로만 마신다면은 500cc의 물병 5개 정도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2400cc 정도 되니까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이제 간병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늘상 곁에다가 물을 항상 대기해 놔야 돼요. 그래서 늘상 필요할 때 공급을 해주는 것이고, 앞서 말했지만 이제 수분 섭취라는 건 꼭 물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국, 주스, 차, 음료 다 이 액체로 되어 있는 것은 다 포함돼서 그 총계가 적어도 이 정도는, 수분 섭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가 돼야지. 우리 물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인체는 적어도 물이 70% 이상 액체 물로 되어 있어요, 수분이. 그렇기 때문에 늘상 물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 거기에다 중요한 건 단백질, 또 칼슘, 비타민.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노인이 되게 되면은 뭐 고기를 잘 씹지를 못하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씹지 못하는 건 동물성 단백질인데 안 되면은 식물성 단백질도 괜찮아요. 또 그런 식품. 다시 말하면은 씹지 않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 또 아까 육류 같은 경우는 잘 이에 문제가 생겨서 저작 기능이 문제가 때문에 다져서 아주 좀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겠죠.
특히 이제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육고기는 질기기 때문에 먹는 데 문제가 있어서 생선, 특히 생선의 단백질 공급도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인간의 간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철분, 비타민 B도 다시 우리 그 동식물의 간, 특히 동물 간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불편하지 않죠? 이렇게 먹으면. 그런 동물의 간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철분, 비타민 B도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단백질 섭취하는 데 있어서 우유도 매일 마시도록. 사실 우유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마시면은 락타제가 분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마시고, 특히 우유 같은 경우는 마치 우리가 물을 씹어 마신다 그런 말 하죠. 그렇게 마시는 게 좋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매일 마시게 되면은 단백질 보충은 글로 충분하다. 자, 특히 칼슘, 제가 칼슘 말했죠. 나이가 먹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오는 것은 노인들은 골다공증, 뼛속에 다공, 여러 가지 뼈가 텅 빈다 그 말 아닙니까? 뼛속이 꽉 차야 되는 텅 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은 뭐가? 결국 칼슘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그런 칼슘 보충한 건 단백질도 아까 보충이 있습니다만은, 단백질 보충이 필요합니다만은, 우유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죠. 그 밖에 이제 생선, 닭, 소의 뼈, 이런 부분. 또 여러분 잘 알지만, 뭐, 멸치, 이런 부분도 칼슘의 공급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필요한 거, 아까 말한 뼈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나이가 먹으면은 노이의 영향으로 뼈가 문제 생기기 때문에 이런 칼슘의 부족을 이런 부분으로 채워지라. 또 인간의 생리작용을 도운 게 뭡니까? 바이타민, 비타민이죠. 우리 생리작용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영양 성분은 또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아까 단백질, 칼슘에 이어서 비타민인데, 음식에 따라서 바이타민이 포함되어 있냐, 포함되어 있지 않냐, 혹은 또 음식 자체로서 이 비타민을 흡수할 수 있냐, 없냐,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비타민 같은 경우에 다른 여러 가지 음식물에서 보충하는데, 이 햇볕과 더불어서 생성된 비타민이 있어요. 그 비타민 D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햇볕을 보지 않는다, 지하에서 산다, 또는 실내 꽉 막힌 공간에 있다. 물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유리로 차단된 경우는 비타민 D가 우리 인간에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외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적어도 30분 정도 이상, 30분 이상은 충분히 옥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노인들에게 산책을 통해서랄지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타민 D가 보충된 것이고, 일단 비타민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류입니다. 자, 과일, 채소류에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의 섭취가 중요하죠. 특히 이런 것은 뭐 고기와 달리 우리 그렇게까지 많은 이로서 저작하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일이나 채소의 섭취 굉장히 중요하죠. 여하튼 노인들의 그 영양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결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 특히 노인들은 영양의 결핍으로 인하여 더욱더 노화가 진전된다는 것. 해서 이 노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식사, 특히 이제 이 영양이라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식사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 식사의 재미, 식도락, 그런 부분에서 감안해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필요한 칼로리, 열량 1일, 그런 부분, 또 굉장히 수분 섭취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칼슘, 비타민,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역시 노인들을 간병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위생을 유지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위생을 유지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질병에 감염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죠,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위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생의 목적을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위생. 자, 위생이라는 것은 앞서 말했지만은 간병 대상인, 그런 간병 대상인의 안위, 안전, 건강. 이제 안전이나 건강에 필수죠. 위생이라는 것은. 간병 대상의 안전이나 혹은 건강. 뭐 안위라고도 합니다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지, 위생이. 그리고 위생을 한다는 것, 우리가 위생이라는 건 일단 주변 환경, 자기 신체를 비롯해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는 위생입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 사람이라는 건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관계에 있어서 밀착해서 가깝게 살다 보면은 그 신체의 분비물이랄지 신체에서 나타난 냄새랄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컨대 이제 분비물 같은 경우는 뭐 콧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고 방귀도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분비물이 땀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냄새를 풍긴다.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인데 불쾌하겠죠. 그래서 그런 불쾌감을 없애준다는 것, 그것도 위생의 목적이에요. 특히 감염에 대한 위험성 저항력. 감염에 대해서 어떤 질병의 감염에 대한 어떤 저항력이죠. 면역성이라고도 하고. 요즘은 여러분들 보세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이제 신종 바이러스들 참 무섭죠. 우리에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뭐 메르스 또는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어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위생은 필요한 것이죠. 늘상 손과 발을 깨끗이 닦는다든지 이런 위생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이 위생을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잠을 푹 숙면을 취한다. 깨끗한 장소에서 깨끗하게 했을 때,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었을 때 뭐가 이루어진다? 바로 중요한 숙면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필수 조건은 숙면이에요. 숙면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간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런 말이고. 또 이제 깨끗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근육을 피로준다 그러죠. 우리가 뭐 사우나에 가서 땀을 흘린다거나 깨끗이 자기를 신체를 그렇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게 되면은 근육도 풀어지고 아주 뭐 근육뿐만 아니라 관절이랄지 여러 부분이 이완돼서 아주 편안하게 릴렉스해서, 특히 우리가 이렇게 사우나도 하고 깨끗하게 하고 손발 씻고 계속 자기를 청결하게 하면은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위생을, 왜 우리는 위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냐라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이렇게 위생을 하는데 위생의 기본 원칙들이 있습니다. 위생은 남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게 하고 스스로 청결하게, 남의 도움 없이. 물론 이제 어린 아이들은 다소의 이제 어떤 피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스스로 향차 그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목욕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대상자들, 이 간병 대상자들은 혼자 하면 조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고, 매일 그 체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구강위생이랄지 그 해야 될 그런 부분들, 구강위생 또는 세면위생, 손, 발 또는 목욕 이런 부분에서 어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매일 체크를 한 것입니다.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라고 말하고, 또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에요. 스스로 할 수 있으면은. 근데 스스로 할 수 없었을 때 문제인 것이고, 또 항상 그 간병 대상자들은 편안한 상태에서
위생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간병을 함에 있어서 위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위를 제가 방금 말했습니다만 4가지 부위로 볼 수 있는데 구강 입입니다. 입. 세면, 얼굴 씻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 발, 신체 부분에, 그리고 전체, 목욕, 간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어떤 맥락에서 이제 구강위생. 자, 구강위생은 왜 여러분들 구강위생이 필요하냐면은 바이러스랄지 세균의 침투는 다 어디로 갑니까? 입으로 갑니다. 호흡기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강위생을 위한 간병, 이러이러한 부분은 구강위생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 구강위생인데 일단은 입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 노인의 영양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입을 깨끗이 하면은 충치랄지 또 잇몸에 발생하는 치주염, 치주병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죠. 사실 여러분 보세요. 가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제 사람이라는 건 그러죠. 사람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되면 내 기분이 좋은 것이에요. 비록 그 사람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지라도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지저분하다는 것이야. 그러면 어쩌면 기분이 스스로 좋지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앉아 대화를 하면 필연적으로 보이는 거 뭡니까? 이가 보이잖아요. 이가. 근데 이가 보이는데 어떤 사람의 이를 봤을 때 이가 그렇게 싹 청결하지 않아. 그럼 왠지 찝찝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구강위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앞서 말했습니다마는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구취가 있어요. 우리가 입냄새라 그러죠. 입냄새. 입냄새를 제거해야 되는 건 필수적으로 구강위생입니다. 또 이렇게 구취를 없앤다는 것은 그만큼 이 입 속에 세균을 감소시켜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입속을 깨끗이 한다 그러면은 실제 침샘도 많이 분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식욕도 증진되고 소화도 잘 되고 특히 흡인성, 폐렴. 요즘은 또 폐렴이 굉장히 또 문제예요. 특히 이제 폐렴 같은 경우는 노인들은 폐렴의 면역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기라는 그런 질병만 들어도 자칫 폐렴으로 옮겨져서 그것이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게 중요한 것이고. 이런 거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면은 결국은 이 구강위생을 함으로써 타인과 어떻게 합니까? 타인과 관계에 있어서 아주 대인관계가 잘 이루어지겠죠. 자, 이게 이제 구강위생의 이해인데, 구강위생이, 지금 구강위생을 위한 간병에서 구강위생 이해고, 여러분, 침이라는 것, 침. 자, 침은 어떤 역할을 할까? 침의 분비, 침의 기능. 우리 구강 속에서 하루에 대략 여러분들 이제 침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루에 침은 1리터에서 1.5리터. 이 타액이 침이 생성됩니다. 상당히 많죠, 사실은. 1리터에서 1.5리터니까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침이 생성된 것이. 또 침이 결정적으로 우리 우리 신체 몸에서 작용하는 건 뭡니까? 음식을 씹을 때 소화를 시켜준다. 침이. 그로 말미암아서 윤활작용을 합니다. 침은. 그것이 바로 이제 구강위생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소화가 되고 또 윤활작용이 하니까. 그리고 보세요. 모든 것들은 입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몸속으로 들어갈 때 관문이죠. 다시 말하면 인체 면역체의 관문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야. 입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가 음식물이랄지 신체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맨 처음에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있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 반하는 경우 있어요. 실제 남녀를 불문하고 목소리, 음성. 자, 결국 목소리는 어디서 납니까? 입으로 나온 건 목소리 아니에요. 물론 목에서 올라와서 나오겠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이 구강이라는 것은 음성을 부드럽게 한다. 여러분 보세요. 구강 구조가 제대로 안 됐을 때 가끔 여러분들 보면은 그 치아 구조 때문에 혹은 또 양악이라 그러죠. 양악의 이런 형태들 이런 합죽하게 해서 좀 입이 앞으로 나왔다든지 이런 경우 구강 구조의 문제 때문에 발음도 제대로 안 되고 또 목소리 자체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타인으로 하여금 상당히 불쾌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 입속 특히 잇몸이 건강해야 한다. 잇몸이 건강해야 치아가 건강합니다. 그 말은 결국 잇몸 보호를 제대로 해야 구강위생의 결정적인 승패를 좌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잇몸을 또 건강하게 한다, 튼튼하게 한다 라는 것도 무엇과 관계가 있냐? 바로 칫솔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 칫솔질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아주 강조하고 주변에 강조하고 강조한 칫솔질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양치라는 거 그렇게 중요한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좋은 칫솔을 선택하는 방법. 가능하다면 칫솔 머리 부분이 작은 것이 좋습니다. 손잡이는 좀 커야 되고, 그래야 칫솔질을 굉장히 자유스럽게 할 수 있어요. 또 칫솔은 탄력성이 좋은, 딱딱하면 안 되죠? 탄력성은 나일론 소재가 좋습니다. 부드러운 거. 또 칫솔모의 이 길이는 균일해야 되죠. 또 칫솔모 한 줄당 6개, 8개 정도 되고, 이제 칫솔을 교체하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대략 한 3개월 이내. 물론 이제 그 칫솔모의 마모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략 그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잇몸을 이제 잇몸을 위해서 그 칫솔질을 하는데 특히 치주염이랄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잇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칫솔이나 손가락에 끄지를 감아서 잇몸 전체를 물러서 마사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잇몸 주변의 혈액순환을 잘 증진시키고 그리고 잇몸 조직의 세균의 저항력 이걸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잇몸. 역시 이제 틀니를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 대상자들이 있겠습니다. 틀니가 사실 헐겁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된 것이에요. 특히 잇몸 자체. 이런 잇몸이 중요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구강위생을 위해서 간병을 할 때 대략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냐. 이런 대상자들은 반드시 구강위생에 필요한 그런 간병인을 한다라고 해서 항상 칫솔과 치약을 세면대 위에다 올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에 이제 규칙적인 양치질이라는 문제고 또 그렇게 하면서 칫솔질을 하게끔 항상 치약을 발라주고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가 칫솔은 자기가 잡고 하는 그런 버릇을 길러준 것이고 또 양치한 물은 밖으로 반드시 배출해야 되겠죠. 또 이 구강세제가 필요할 때는 또 하는 것이고 스스로 구강위생을 관리를 못하면은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도움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또 이 구강위생에 있어서 구강위생 간병에서 문제가 된 것은 치매 환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치매 환자들이라는 것은 이 닦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동작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버릇을 길러둬야 돼요. 특히 규칙적인 시간을 할애해서 그러니까 세면대가 어디에 있는가, 언제 이를 닦냐,
또 칫솔에 어떻게 치약을 바르냐, 칫솔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어떤 방향 움직일 것이냐. 특히 여러분들 칫솔질 같은 경우는 좌우로 이렇게 자크를 채우듯이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죠. 위아래로. 그리고 속에도 여러분들 잇몸까지 그런 부분까지 해주는 것이 구강위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수행이 불가능하고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강위생 간병하는 것 쉽지 않죠. 일단은 이제 좀 눕혀서 해야 되겠죠. 스스로 이제 물론 이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의자에 앉히면 더욱 좋습니다. 침상에 있을 때는 약간 상반신을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 침샘 부위도 자극을 시키고 볼 근육을 이완시키고 또 스펀지랄지 이런 걸 가지고 구강 이물질 닦아내고 칫솔과 잇몸으로 치아를 닦습니다. 또 특히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은 칫솔로 혀를 닦은 것. 이것도 빠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 우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여러분들 이쑤시개로 합니다만 사실은 별로 좋은 건 아니다. 그죠? 치실, 치간, 칫솔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좋고. 또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의치가 있는 경우입니다. 의치. 소위 말해 틀니라고 그러죠. 틀니, 의치. 사실은 의치도 구강 위생 간병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의치로 인해서 잇몸 사이랄지 잇몸, 치아 사이 음식물 찌꺼기가 남고 또 입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그것이 바로 의치는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게 되면은 상당히 이 대상자의 영양 섭취랄지 구강위생에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 물론 이제 의치를 손질하기 위해서는 의치를 빼는데 스스로 뺄 수 있으면 스스로 빼야 되겠죠. 도움을 줄 경우는 엄지와 검지를 해서 빼내는 겁니다만은 가능하다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그리고 빼내서 세척을 할 때 부드러운 칫솔로 닦아준 것입니다. 일단은 이 의치를 세척함에 있어서는 칫솔로 닦아내고 또 흐르는 약간의 미지근한 물에다가 깨끗이 헹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치를 보관하는데 물론 이제 밤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빼가지고 보관하죠. 보관하고 일단은 하루에 적어도 이제 잠자는 시간 6시간 8시간 사이니까 그걸 빼서 제대로 보관할 수 있는 의치 보관도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이제 필요할 때 다시 구강 세척기로 해가지고 의치를 씻고 다시 끼운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잇몸을 촉촉하게 해주는 거 좋겠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치아 건강, 다시 말하면 구강위생 간병. 굉장히 이제 구강위생은 우리 모든 아까 말했지만은 인체 면역체계의 관문이기 때문에 구강위생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훨씬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부위입니다. 세면, 손, 발, 또 목욕. 물론 이제 간병을 한다는 것은 세면 얼굴을 씻어준다. 손발은 손발을 씻어준다. 그 말이겠죠? 목욕은 전신을 씻어준다. 그런 간병으로서 이제 우리 일컬어진 것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자면, 일단 세면 얼굴. 얼굴을 깨끗이 해준다라는 것은 얼굴을 깨끗이 청결하게 해줌으로써 또 혈액순환도 촉진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굴을 깨끗이 해주면 사람의 다른 타인과에 있어서 가장 먼저 타인이 볼 수 있는 부분은 얼굴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존감, 정서적인 안정감. 물론 본인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본인 스스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는 따뜻한 물로 적셔서 수건을 가지고 닦아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늘상 이 세수하는 것 이런 부분에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꼭 그 시간에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우리가 세면대 부분은 일단은 이 간병 대상자들에게는 밝아야 됩니다. 밝고 그 물기가 없어야 되고 여기서 자칫 어둡고 물기가 없었을 때 미끄러질 염려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또 특히 이제 손 같은 것도 여러 부위를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깨끗이 해야 되는데
일단은 맨 먼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물을 준비해서 눈을 맨 먼저 간병인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자에게는 눈을 먼저 씻어준 것입니다. 특히 눈곱, 또 깨끗한 수건으로서 이제 눈 주변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수건에 비누를 묻혀서 이마 쪽으로 이제 머리를 위로 쓸어 올리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코, 특히 이제 코 같은 경우는 코에 의해서 일어나는 코막힘 같은 비염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코볼 둘레를 잘 깨끗이 쓰고, 그 다음에 입, 볼, 턱, 귀 뒷면이랄지 귀 바퀴 이런 거 필요하죠. 자칫 귀지가 쌓여서 우리가 귀밥이라 그러죠. 그래서 중이염 혹은 난청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귀지도 닦아내주는 이런 간병. 그다음에 면도, 물론 면도는 일단 좋은 것은 전기 면도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칫 전기 면도기가 아닌 수동으로 하는 경우는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또 수동으로 하는 경우는 자기가 원치 않은 부분, 어떤 맥락에서는 사실은 면도 같은 경우는 뭐 다소 깨끗하게 보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보이기 위해서 면도라는 그런 위생 간병을 합니다만은, 또 본인이 요구하지 않았을 때는 면도 안 한 것도 괜찮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론 이제 아까 말했지만 외모를 중시 여긴다든지 또 정서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면도도 해주는 것이고, 모발은 이제 머리 감기죠. 머리 감기인데, 물론 뭐 머리를 감는다는 것은 두피에 혈액순환이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머리 감는다는 것 자체가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발 관리도 결국은 아까 외모적인 정서적인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세수를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하고, 이제 각 부위, 이제 얼굴 했죠. 그 다음 부위는 손과 발. 이제 손과 발은 어떤 면에서 그 사람에게서 악취를 예방해주고, 특히 손,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손 위생, 발 위생 이런 부분이. 이제 일제 손, 발을 하기 위해서는 대야에 물을 담아야 되겠죠. 물론 이제 다소 따뜻한 물로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비누, 수건, 손톱깎이 다, 로션, 또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대략적으로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아까 따뜻한 물이었는데 한 39도에서 41도 이 정도 좋다 그러죠. 이 정도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니까 이 정도 물이 좋습니다. 물이 대부분 이제 손발 씻는데 바로 물로 닦은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손발 자체를 위생 간병할 때는 그 따뜻한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둔 것도, 왜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혈액순환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에 좋다 그러죠. 특히 이제 이 손발을 씻는다는 것은 잠을 잘 자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손발이라는 부분이. 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좀 필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손톱, 발톱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다음에 죽어도 저 세상에 가도 손톱, 발톱은 어느 정도 긴다 그래요. 시신에서. 물론 다음에 이제 다 없어지겠지만은. 자, 이런 부분. 손발 위생도 혈액순환이랄지 또 악취 예방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생, 손 위생, 발 위생 간병이다. 자, 문제는 이제 우리 신체의 위생을 유지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목욕입니다, 사실은. 목욕 간병이라는 것, 실제 노인 요양사들이 하는 이 방문 목욕이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목욕 간병이라는 것이 신체적인 어떤 다른 여타의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목욕 간병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몸을 청결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스스로 몸에서 나는 냄새랄지 노폐물이랄지, 우리 인간들은 지속적으로 땀이랄지 이런 부분으로서 신체 내부에 있는 수분을
수분을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밖으로 배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땀이랄지 이런 부분은 일종의 뭡니까? 노폐물이에요. 노폐물을 배출한다. 노폐물을 배출한 것은 우리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이것도 노폐물인다마는 땀이란 부분에서도 또 노폐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은 결국 이런 노폐물에는 필연적으로 냄새를 수반하게 돼 있어요. 그런 노폐물은 냄새를 수반하게 되기 때문에 목욕을 통해서 이런 냄새를 제거하고 청결을 유지하고 그럼으로써 또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 관절을 이완시키고 신진대사랄지 이런 혈액순환이 촉진된다. 그리고 목욕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 본인 스스로 해도 아주 기분이 상쾌하죠. 예, 신체적 편안함 또는 정신적 안정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간병을 한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목욕 간병을 할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목욕 자체도 중요합니다만은 목욕 전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또 제대로 주의해서 해야 된다. 일단 대상자, 간병 대상자가 몸 상태가 어떠한지 또 몸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안색을, 얼굴색을 보면 알잖아요. 또 어디가 아프냐 안 아프냐, 통증, 또 혈압 상승이 됐냐 떨어졌냐, 설사를 감기, 콧물 재채기를 하냐, 기침을 하냐 이런 부분 반드시 목욕 전에 그런 부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또 실제 목욕을 해도 되는지 또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니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목욕을 할 때는 적어도 실내 온도가 22도에서 26도씨 정도 이 정도가 유지됐을 때 이렇게 유지시켜서 목욕을 시켜주고 간병해야 됩니다. 너무 목욕 이 온도가 낮다거나 그러면은 역시 이제 우리가 찬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또 감기 걸릴 수 있죠. 너무 또 높다거나 이것도 좋지 않아요. 이 정도가 일단 실내 온도를 이 정도로 유지해서 목욕을 실시해야 되는 것이고 또 특히 아까 말한 온도와 더불어서 이제 바람이랄지 이런 부분도 차단시키는 그런 상태가 좋고 일단은 목욕을 하기 전에는 꼭 또 이 간병 대상자에게 해야 될 것은 소변, 대변을 미리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칫 목욕 중에 소변, 대변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낭패죠.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소변, 대변을 보게 맺는다라고 말하고 특히 이제 대상자가 열이 높다거나 또는 혈압이 높다거나 또 실제로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피로하다거나 또 식사 바로 전, 식사 바로 후 이런 것은 피해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이제 그 날씨가 따뜻한 낮 시간대가 좋죠. 특히 이 목욕 간병 같은 경우는 또 실제로 목욕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대상자를 간병사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지금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상태를 실제로 알아봐야 될 것이고 또 바로 이제 목욕에 들어간다라든 이 대상자에게 물을 적셔야 되겠죠. 신체 물을 적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손, 발 이런 부분부터 물을 묻히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심장으로 가져간 건 아니에요. 목욕을 이런 목욕 간병 같은 경우는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가능 짧게 해야 돼요. 본인이 목욕할 때는 1시간 이상도 하겠습니다만은 목욕 간병 같은 경우는 대략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는 게 좋고 이제 옷을 벗는 상태에서 목욕을 하기 때문에 자칫 외부의 이 온도에 의해서 체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15분 하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끼얹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목욕 간병을 하는 경우는 목욕 전에 준비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순서적으로는 뭐 준비물, 목욕 수건, 대야 물통, 갈아입을 옷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욕실 앞서 말했죠. 22도, 26도 미끄러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옷을 벗긴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목욕물 준비, 머리도 감기고
얼굴 닦고 또 양쪽 팔, 다리, 또 가슴, 복부, 양쪽 하지, 특히 이제 아래 발 쪽에 등, 둔부, 또 회음부, 특히 이제 남녀의 성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수치심이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해서 해야 될 것이고, 물론 이제 그 뭐 여성 목욕은 여성 간병사가 해야 되고 남성 목욕은 남성 간병사가 해야 되는 거 원칙이겠죠. 또 닦아주기, 마사지하고, 그리고 옷 입히고, 이제 머리 손질하고 휴식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앞서 이제 구강에서부터, 자, 구강, 그다음에 손발, 구강 세면, 손발, 그리고 궁적으로는 신체 전신까지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간병에 있어서 위생을 유지해야 되는 것. 위생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감염,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이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이 위생이란 꼭 필요하다. 구강, 세면, 손, 발, 목욕. 특히 이제 노인 같은 경우는 노인이 대상이 됐을 때는 노인의 영향이랄지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간병한다면은 아마 그런 간병은 성공적인 간병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 시간에는 노인의 영양에 관계된 노인 간병과 더불어서 영양에 관계된 부분, 그리고 위생을 유지한다는 것, 즉 위생을 유지하면서 면역성 길러주고 어떤 세균의 침입으로부터 저항력을 길러준다라는 차원 부분을 두 번째 간병사가 갖춰야 될, 해야 될 그런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